5년 동안 가난을 연기했어. 드디어 당신을 기다렸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게으른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된 첫날 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등 뒤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년 동안 가난을 연기했어. 드디어 당신을 기다렸지, 민지 씨. 그는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5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마을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 부부가 어떻게 악당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마음 정거장에 탑승해주세요. 이제 제 기구한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뀐 그날 밤의 이야기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얇은 문틈으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모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구겨진 옷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축포도, 풍성한 음식도, 진심 어린 축하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살던 허물어져가는 흙집은 본래도 냉기가 가득했지만 오늘따라 친척들의 가시돋친 시선 아래 더욱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쪽 구석 평상에 누워 거친 기침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1년 넘게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지병인 폐병에 지독한 가난까지 겹쳐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읍내 공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겨우 어머니 약값과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된 삶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던 날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 마을의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보건소에 데려갈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내외가 친척들 모두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제가 질퍽한 흙길 위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강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 마을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게으름뱅이, 쓸모없는 인간,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폐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볕을 쬐거나 잡동사니를 주워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바로 그 폐물이라 불리던 남자의 진흙 냄새 나는 마른 어깨가 어머니를 업고 3km나 되는 산길을 달려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병원비 200만 원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200만 원은 상상도 못할 거금이자 어머니의 목숨이었습니다. 고모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강준이 같은 놈에게 시집 가는 건 내 복이라고. 산더미 같은 빚을 졌는데 몸으로 갚지 않고 떼어먹을 작정이냐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햇볕에 그을린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살기 위해 약이 필요했고 저는 보잘것없는 여자이니 누구와 결혼하든 똑같은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눈 딱 감고 은혜를 갚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처참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강준 씨는 목 부분이 해진 낡은 셔츠에 끈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몇몇은 가난뱅이와 거렁뱅이의 결혼식이라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어머니를 부축해 앉히고 작별의 절을 올린 뒤 보따리를 들고 강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의 집까지는 작은 언덕 하나를 넘으면 될 정도로 가까웠지만 제 발걸음은 돌덩이라도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강준 씨의 집은 우리 집만큼이나 황량하고 허름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그대로 보였고 부엌 구석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갈라진 흙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제 첫날 밤엔 붉은 촛불도 따뜻한 이불도 없었습니다. 오직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풀어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돗자리를 꺼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를 악물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강준 씨의 나무 침대에서 가장 먼 구석,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저는 빛 대신 팔려온 몸, 이름뿐인 아내이니 바닥에서 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남자를 평생 시중들며 고통받을 각오도 이미 끝냈습니다. 얇은 이불을 막 끌어당겨 몸을 덮으려던 순간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요. 그 낡은 돗자리는 두고 침대 위로 올라와서 자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이불 귀퉁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깊고 차분했으며 또렷했습니다. 평소 강준 씨의 어눌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흔들리는 등잔불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낮의 그 멍하고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어깨는 듬직했으며 특히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의 두 눈은 사람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기백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한 걸음 물러서며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당신 누구예요? 강준 씨는 한 걸음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고 당신 어머니를 구한 사람이며 지난 5년간 게으름뱅이 행세를 해온 사람입니다. 드디어 당신을 기다렸어요, 민지 씨.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말은 이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에 내리꽂힌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5년의 연기 그리고 나를 기다렸다는 말.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패물이라는 껍데기를 쓴 이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제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심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겁에 질려 새하얗게 굳어있는 것을 보자 강준 씨는 집안의 유일한 나무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책상 밑에 비밀 서랍을 열어 비닐에 꼼꼼히 싼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제게 앉으라고 턱짓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제 떨림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를 끌어다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꽉 맞잡고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조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가 마을 채석장의 유능한 기술자였으나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의문투성이 갱도 붕괴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며 아픈 어머니를 불평 한마디 없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똑똑하고 강인하며 억압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입이 무거운 아내. 그는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방패막이는 왜 필요하냐고,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냐고 말입니다. 강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계약을 합시다. 당신은 여기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 연기를 해줘요. 그 대가로 내가 매일 당신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식사와 약 시중, 집안 청소까지 모두 책임지죠. 그리고 매달 보수로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1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장에서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 약값으로 그만한 돈을 모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적인 아내 연기만 하면 돈도 생기고 어머니 곁에 든든한 남자가 매일 돌봐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기침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때 따뜻한 밥을 드시고 약을 챙겨 드셔야 했습니다. 저는 강준 씨의 진심 어리고 사심 없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우리 모녀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크고 깊은 사연이 있을 터였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오두막에서 두 불행한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준 씨는 제게 침대를 양보하고 자신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인생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 너머로 다구는 소리가 새날이 밝았음을 알렸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불을 피워 물을 데우고 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깨끗하게 쓸어냈습니다. 제가 막 물동이에 물을 항아리에 붓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김어르신께서 몇몇 노인분들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보러 왔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제가 게으름뱅이 강준을 견디지 못하고 밤새 도망쳤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강준 씨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젯밤에 위험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셔츠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맨발로 나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졸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보자 그는 등을 긁적이며 바보처럼 해에 웃더니 부엌 구석으로가 쪼그려 앉아 꺼져가는 불씨나 만지작거릴 뿐 손님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보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강주는 구제불능이라며 아내를 얻고도 저 모양이니 민지가 불쌍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어르신들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집에 변변한 차 한 잔 대접할 것이 없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애써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이미 제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르는 법이니 남편이 어떻든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그저 하루 두 끼 멀건 죽이라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 몇 분은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은 제가 착하고 효심이 깊으며 분수를 안다고 칭찬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몇 마디 건넨 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강준 씨가 부엌 구석에서 저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칭찬하는 듯한 미소가 살짝 걸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가난한 부부의 연극은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김 어르신 일행의 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강준 씨는 허리를 펴고 천근만근의 짐이라도 벗어 던진 듯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는 우물가루가 물 한 통을 가득 퍼올려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고 강인했으며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시원한 보리차 한 사발을 달라고 했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눈은 마을 서쪽의 채석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분노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비극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 씨의 아버지는 채석장에서 가장 신망받는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는 공명정대했고 항상 제 아버지를 포함한 광부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시 현 이장과 옆 마을 부잣집 아들인 박태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공사 자재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강준 씨의 아버지는 그 더러운 진실을 발견하고 군청에 보고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공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바람치는 밤 박태민의 수하들이 아버지를 무참히 폭행하여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겨우 집까지 기어와 강준 씨의 손에 증거가 담긴 수첩을 쥐어주고는 통 안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죽었다고 소문을 냈고 이장의 권력이 두려워 누구도 감히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 해 강준 씨는 막 기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증오심에 칼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자신의 목숨만 잃고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그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강준 씨는 스스로를 폐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폐인이 된 척하며 일도 내팽개치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이장과 박태민 일당은 처음에는 사람을 붙여 감시했지만 그가 정말로 무해한 거렁뱅이가 된 것을 보고는 안심하고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5년 동안 낮에는 게으름뱅이의 탈을 쓰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광산 개발과 관리를 공부하고 그들의 비리 증거를 몰래 수집했습니다. 그는 와신 상담하며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날을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옛날 아버지의 죽음 또한 그들의 죄악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동질감과 분노가 두 낯선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는 존경의 눈빛으로 강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청춘을 운명과의 도박에 건 것이었습니다. 강준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극비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마을에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큰 마을 축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제는 모든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 그리고 읍내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이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이장은 아주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석장이 몇 년간 운영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렸다는 핑계를 대며 박태민 일가에게 채석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을의 공동자산을 악당들에게 헐값에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일단 모든 주민과 행정기관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면 채석장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의 생계 수단을 잃고 자신의 고향 땅에서 값싼 노동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내리치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축제 날이 바로 그가 판을 뒤엎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백일하에 드러낼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죠?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건가요?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증거를 내놓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승자가 정의를 되찾고 패자는 영원히 몰락하게 될 무자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여름의 무더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만물을 태울 듯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지붕을 덮을 집단을 널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요란한 외제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적 소리가 조용한 마을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번쩍이는 신형 세단이 강준 씨의 허름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매캐한 배기가스가 피어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태민이었습니다. 그는 옆 마을 부잣집 아들이자 어젯밤 강준 씨가 말했던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박태민은 잘 다려진 양복의 머리에는 왁스를 발랐고 발에는 햇빛을 반사할 정도로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 가난하고 초라한 흙집의 풍경과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거만한 자세로 마당을 둘러보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강준 씨는 마당 평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반바지 차림에 윗옷은 풀어헤치고 부채를 느릿느릿 붙이고 있었습니다. 박태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강준 씨는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부러 부채를 떨어뜨리고 황급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줍는 신읒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맹수를 만난 들개처럼 비굴했습니다. 박태민은 평상으로 다가가 발로 평상 다리를 걷어찼고 강준 씨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게으름뱅이야. 아직도 이렇게 빌빌대며 사는 거냐. 네가 결혼했다는 소문은 들었다. 네. 인생은 진흙탕 냄새나 풍기는 쓰레기인데 그런 너한테 시집온 여자가 있다니. 정말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그 독한 모욕의 말을 듣자. 제 속에서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쥔 집단을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오만한 얼굴에 따귀를 날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강준 씨의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마을 축제 날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일했습니다. 강준 씨는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그는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아양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요. 다행히 민지 씨가 눈이 멀어 저 같은 놈이랑 살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집이 허름해서 앉으실 곳도 없네요. 부디 이 천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강준 씨가 비굴하게 구는 것을 보자 박태민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탐색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준 씨 쪽으로 턱을 까딱하며 가식적인 동정의 말을 던졌습니다. 네가 이렇게 벌레처럼 사는 걸 보니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불쌍하구나. 좋아, 이렇게 하자. 우리 채석장에서 인부가 부족한데 네 그 게으른 몸뚱이를 끌고 와서 돌이나 날라. 하루 일당 2만 원 줄 테니 네 마누라 죽 끓여 먹여. 어때? 강준 씨는 기뻐하는 척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태민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연신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묵은 쌀만 다 먹고 바로 가서 돌을 나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태민은 경멸적으로 입술을 비죽이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이 허름한 오두막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외제차 소리가 멀어지고 그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강준 씨는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아첨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연기는 저 오만한 부잣집 아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이 방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점이었습니다. 박태민이 도발하러 온 지 닷새쯤 지났을 때 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가 온 뒤 마당은 질척거렸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제 등살에 못 이겨 마당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남편을 바로잡으려는 현명한 아내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강준 씨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두어 번 내리치고는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박태민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서 손에는 검은 우산을 들고 비싼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작더미 옆에서 헐떡이는 강준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우물 옆에 서서 진흙이 자기 신발에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점잖은 척 말했습니다. 민지 씨, 잠시 손 좀 멈추고 내 얘기 좀 들어요. 저는 빨래를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전 남편 밥 차려주려면 바쁩니다. 저희 같은 촌사람들은 귀한 손님 접대에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박태민은 제 냉담한 태도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는데 허영심 많은 시골 여자들을 유혹하기에 딱 좋은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가짜 동정이 섞인 달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은 똑똑하고 외모도 괜찮은 편이야. 저런 폐물 같은 놈이랑 살면 평생 소처럼 일만 하게 될 거야. 당신 사정 알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며? 당신이 강준이랑 결혼한 것도 고작 200만 원 빚 때문이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비눗물을 털어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제 남편은 가난할지언정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박태민은 한 걸음 다가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새돈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돈 다발을 내밀며 노골적인 유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당장 저 게으름뱅이를 버려. 내가 읍내에 있는 우리 집 공장 관리자로 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월급은 지금 버는 것의 10배는 될 거야. 당신 어머니는 내가 차를 보내서 큰 병원으로 모시고 완치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대겠어. 내 말만 들으면 당신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 유혹의 말을 듣자 저는 그의 악랄한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우리 부부를 이간질하고 저를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을 버린 여자로 만들어 강준 씨를 끝없는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거절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강준 씨가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땅에 내팽개치고 박태민의 손에 들린 돈다발을 보고 눈을 빛내며 달려왔습니다. 강준 씨는 제 옷을 잡아당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박 사장님 말이 맞아. 사장님 따라가서 호강하며 살아. 사장님은 돈도 많고 당신 어머니도 돌봐주실 수 있잖아. 그냥 가. 난 이 구석에서 그냥 살 테니. 박 사장님, 저한테 술값 몇 푼만 던져주시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준 씨의 비굴한 행동에 박태민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강준 씨를 극도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서서 그 부잣집 아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이 집 문턱을 넘은 이상
살아서는 이 집 사람이고 죽어서는 이 집 귀신이 될 겁니다. 설령 구걸을 하게 되더라도 당신의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돈 당장 치우고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저의 단호한 거절에 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감히 그의 돈을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멍청하고 분수도 모르는 여자 같으니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나중에 쓴맛을 보게 될 거다. 두고 봐. 너희 부부가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게 될 날이 올 테니. 말을 마친 그는 쭉 돌아서서 쿵쿵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혹과 이간질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은 자신의 속내를 명확히 드러냈고 우리 역시 그들을 기다릴 촘촘한 그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벌레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슬픈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집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강준 씨는 창문 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그는 천 커튼으로 모든 틈새를 막아 한 줄기 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넘쳐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강준 씨는 재단 뒤편의 흙벽으로 다가가 교묘하게 위장된 금이 간 벽돌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는 녹슨 쇠상자가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집 중앙의 나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방습 비닐로 여러 겹 꼼꼼하게 싼 서류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천천히 비닐을 벗겨내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빼곡히 글씨가 적힌 수첩 몇 권, 그리고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 잘 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땀과 피, 그리고 목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5년 동안 사회 밑바닥에서 숨죽여 살며 모아온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착각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얇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채석장 건설 자재구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준 씨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재를 실어 나르는 모든 차량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장이 보고한 계약서상의 수치는 실제 채석장에 기록된 양의 3배에 달했습니다. 그 막대한 차액은 고스란히 이 장과 박태민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 뭉치를 넘겨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장이 채석장이 적자로 돌아서자 광부들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한 고리대금 차용 증서였습니다. 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난한 광부들의 삶을 빛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사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서명도 발견했습니다. 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의 가난, 그리고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은 모두 그들의 더러운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강준 씨는 특별한 명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마을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12명의 광부들의 서명과 붉은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그분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은 탄원서입니다. 그들은 갱도 붕괴의 진실에 대해 침묵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나는 매일 밤 그분들의 집을 찾아가 진심과 이 증거들로 그분들의 마음속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이 12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저는 강준 씨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인내, 그리고 지독한 고독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살의 청년이 가문의 피 맺힌 원한을 짊어지고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며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압박감은 누구라도 짓뭉개버릴 만큼 거대했지만 그는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저는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게으름뱅이를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힘을 감추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강준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의 원한은 곧 우리 가족의 원한이기도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과 함께 저 악당들의 가면을 벗겨내겠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정의를 되찾을 거예요. 강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벅찬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허물어져 가는 흙집에서 두 개의 심장은 비로소
하나의 박동으로, 하나의 복수를 향한 의지로 타올랐습니다. 마을 축제에서 이장과 박태민 일가의 잔혹한 통치를 뒤엎을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축제 전날 오후, 하늘에는 곧 폭풍우가 쏟아질 듯 잿빛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무덥고 숨막히는 공기가 온 세상을 짓눌렀습니다. 강준 씨는 채비를 하라며 저를 데리고 언덕 너머 공동묘지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아버지께 향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일 있을 생사를 건 전투를 앞두고 치르는 중요한 정신적 의식이었습니다. 묘지로 가는 오솔길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5년 동안 불효자식이라는 껍데기를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는 낮에는 단 한 번도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밤에 몰래 와서 대충 무덤을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 곁에서 걷는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밟아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초라한 흙무덤 앞에 선 강준 씨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글씨가 희미해진 비석 위에 마른 잎들을 걷어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 과일을 차리고 향 3개를 피워 금이 간 향로에 꽂았습니다. 희미한 향 연기가 피어올라 황량한 묘지의 정적 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준 씨는 축축한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결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해질녘의 공기 속에 굳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불효자식이 아버지를 5년 동안이나 외롭게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마을 축제, 그리고 아버지를 해친 악당들의 가면을 벗기는 날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민심 또한 얻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디 내일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채석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땅에 3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슬픔과 존경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의 영혼께 우리 부부의 굳은 결의를 지켜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를 마친 후 강준 씨는 일어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거친 천 가방에서 신문지로 싼 꾸러미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놀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신문지를 펼치자 안에는 아직 새 것처럼 빳빳한 고운 새 옷이 있었습니다. 은은한 새 옷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강준 씨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 옷이 한 달 전 그가 아껴 모은 돈으로 읍내시장에서 사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일 이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내일의 싸움에는 초라함과 비굴함이 설 자리가 없다고. 그는 제가 우리를 경멸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늠름하게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내 옆에 서줘요. 그들이 눈을 뜨고 똑똑히 보게 합시다. 이 거렁뱅이 부부가 어떻게 이 마을을 뒤흔드는지를. 저는 새 옷을 가슴에 품고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우리라는 달콤한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을 삼키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2개의 그림자가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향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내일 아침 가장 눈부신 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마을 축제의 날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마당은 새벽부터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입구 양쪽으로는 오색 깃발이 줄지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진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온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원로들은 가장 상석에 정중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이장은 번쩍이는 휘장을 단 양복을 입고 마당을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척하며 초청된 읍내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귀빈석에는 박태민과 그의 아버지가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피우며 더위 만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바로 그 기름진 채석장이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가 끝나고 축제 분위기는 마을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낡은 확성기에서 나오는 그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주민들 귀에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 채석장은 올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는 낡았고 일자리는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마을 재정은 파탄날 것입니다. 고심 끝에 저와 마을위원회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박 사장님 댁에 채석장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본과 기술력으로 채석장을 되살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당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이든 광부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운영권 이전이 실은 마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위세가 너무 커서 누구 하나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군중을 덮었습니다. 이장은 만족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박태민을 단상 위로 초대했습니다. 박태민은 넥타이를 고쳐매고 마치 은혜를 베푸는 자성가처럼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채석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겠다.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주겠다며 허황된 약속을 늘어놓았습니다. 박태민이 말을 마치고 이장의 손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막 받으려던 그 순간 마당 구석에서 천둥처럼 우렁찬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반대합니다. 이건 날강도 짓입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고 군중은 저절로 길을 열었습니다. 강준 씨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가슴은 당당했으며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고운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고개를 빳빳이 든 제가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더 이상 매일 보던 게으르고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유성처럼 빛나며 단상 위에 굳어버린 이장과 박태민을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운명을 건 싸움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온 마당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길 한가운데 우뚝 선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이것이 자신들이 매일 욕하던 폐물 강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움츠린 벌레에서 위풍당당한 호랑이로 변한 그의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단상 위의 이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강준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 게으름뱅이 놈, 네가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여긴 마을의 중대사를 논하는 신성한 곳이다. 너 같은 거렁뱅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 이장의 수하 몇 명이 나서려 했지만 강준 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박태민은 옆에서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우리 집에서 돌이나 나르는 거렁뱅이 아니냐.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었나 보군. 여기 와서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집에 가서 네 마누라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고 와라. 강준 씨는 그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세 걸음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중앙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낡고 해진 겉옷을 천천히 벗어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안에는 새하얀 셔츠와 단단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똑똑히 박히도록 외쳤습니다. 이 낡은 옷은 당신들의 비열한 음모로부터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5년간 입어야 했던 위장이었습니다. 오늘 신령님과 모든 마을 주민 앞에서 저는 이 위장을 벗어던집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재산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헐값에 팔려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석장은 적자가 아닙니다. 저 단상 위에 서 있는 자들에 의해 속이 텅 비워졌을 뿐입니다. 강준 씨의 선언은 마당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군중은 거세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얼굴이 새하얘지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강준 씨가 미쳤다, 헛소리를 한다며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저놈은 미쳤어. 공무원을 모함하다니. 저 죄는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야 할 죄야. 강준 씨는 차갑게 웃으며 가슴 안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봉지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김어르신을 비롯한 원로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를 잡아가려면 내가 거짓말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당신들이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가 전부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더러운 진실이 바로 이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이 서류를 공개하여 누가 진짜 죄인인지 가려주십시오. 박태민은 단상 위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이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천둥이 울리며 모든 죄악을 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군중은 웅성거리며 양쪽으로 갈라져 중앙에 큰 원을 만들었습니다. 강준 씨의 압도적인 기세가 만들어낸 무거운 압박감에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해졌습니다. 단상 위의 이장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연단을 꽉 붙잡았습니다. 평소 번들거리던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의 수하들은 이미 수백 명 주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굳건한 걸음으로 김 어르신이 앉아 계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비닐봉지를 어르신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웅성거림을 잠재울 만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어르신,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오늘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자료들의 진실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장이 박태민 일가와 결탁하여 유령 계약서를 만들고 자재를 부풀려 신고하며 5년 동안 채석장 공금을 빼돌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아 죽고 증거 인멸을 위해 계곡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김어르신은 하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온 마을이 쓰레기 취급하던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의 시선은 강준 씨의 굳건하고 불타는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포장을 뜯었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쥐죽은 듯 조용한 마당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내 나는 서류 뭉치와 낡은 수첩 몇 권, 그리고 붉은 도장이 찍힌 입금 전표들이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한 장씩 넘기며 돌아가신 감독관의 수첩에 적힌 숫자와 이장이 주민들 앞에서 발표했던 재무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김 어르신의 마른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찻상 위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쩌렁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장! 자네는 어떻게 된 게 시멘트가 1톤만 들어왔는데 보고서에는 5톤이라고 적었나? 나머지 4톤의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건 또 뭔가? 박 사장 댁에서 자네에게 3억 원의 수수료를 입금한 기록이 똑똑히 남아있네. 광부들 임금을 삭감한 직후에 말이야!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있는가? 김 어르신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마을 최고 어른의 천둥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장의 두 다리가 풀려 그는 뒤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 애썼습니다. 어르신, 저 미친놈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 서류는 전부 가짜입니다. 저놈이 저를 미워해서 직접 도장을 파서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신령님께 맹세코 저는 결백합니다. 박태민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는 부잣집의 위세를 믿고 오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글자 하나 제대로 모르는 거렁뱅이 놈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경제 서류를 만듭니까? 이건 명백히 우리 집안에서 돈을 뜯어내려는 싸구려 연극입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서 저 사기꾼 부부를 체포해야 합니다. 강준 씨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당당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갈망하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른팔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이 서류가 가짜라고? 그렇다면 뼈와 살로 된 증거를 보여주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의 피와 눈물로 쓰인 증거를 말이다. 당신들이 어디까지 발뺌할 수 있는지 봅시다. 강준 씨는 김 어르신의 찻상으로 다가가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누렇게 변한 큰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래 보관된 듯 종이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활짝 펼쳐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글씨가 쓰인 면을 군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 위에는 몇 년 전 끔찍했던 갱도 붕괴 사고의 진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이 광부들을 협박해 금지된 구역에서 채굴을 강행했다는 사실, 아버지의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참사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맨 아래에는 기관의 무미건조한 도장이 아닌 12개의 삐뚤빼뚤한 서명과 12개의 붉은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지장들은 마치 피처럼 붉었고 깊은 무덤에서부터 솟아나는 듯한 원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영감님, 최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갱도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분들, 오늘 신령님과 조상님들 앞에서 부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12개의 서명과 지장이 누구의 것인지 모든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지난 5년간 억울함을 삼키고 굴욕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 씨의 외침은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빽빽한 군중 속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초췌한 늙은 광부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백영감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맨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절뚝거리는 그의 다리는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는 탄원서 앞에 서서 흐릿한 눈에서 두 줄기 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영감님은 떨리는 손을 들어 맨 위에 지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북받치는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 지장이요. 어르신, 주민 여러분, 저 이장은 사람의 피를 빠는 악마입니다. 그날 밤 나는 똑똑히 봤소. 박태민의 깡패들이 갱도 앞에서 강 감독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을 말이오. 다음 날 이장은 칼을 든 깡패들을 데리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소. 내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며 경찰에 한마디라도 하면 온 가족을 죽여 강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소. 힘없는 우리는 처자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소. 백영감님의 피 맺힌 증언에 다른 광부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돌아가신 감독관의 영혼 앞에 그리고 과거의 비겁함에 대해 강준 씨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이장과 박태민 일가의 모든 죄악이 100% 사실이라고 울부짖으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백일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한 수백 명의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무거운 침묵은 거대한 분노의 해일로 변했습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농부들이 일제히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악당들을 죽이라는 욕설과 함성이 터져나와 마을 회관의 지붕을 뒤흔들었습니다. 군중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이장과 박태민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5년간의 악랄한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완전히 찢겨나갔습니다. 둑이 터진 강물처럼 밀려드는 군중의 분노를 본 박태민은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그의 하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핵심 증거가 김어르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라는 것을 깨닫자 미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 종이 뭉치를 없애버리면 모든 증언은 그저 말뿐이 될 것이라고.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박태민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걷어차고 거구의 몸을 날려 단상 아래 찻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손이 탄원서와 위조 계약서를 찢어버리기 위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 어르신을 지키고 서 있는 남자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강준 씨는 이미 궁지에 몰린 자의 발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태민이 달려드는 순간 강준 씨는 오른발을 땅에 굳게 딛고 몸을 기울여 그의 돌진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쇠처럼 단단한 왼팔로 서류를 향해 뻗어오는 그의 팔을 쳐냈습니다. 이어서 강준 씨는 균형을 잃은 그의 두 다리를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박태민은 중심을 잃고 육중한 몸이 딱딱한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비싼 실크 셔츠는 즉시 찢어지고 더러운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강준 씨는 다가가 그의 등을 한 발로 강하게 밟아 땅에 고정시켰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적의 참패를 선언했습니다. 수백 개의 눈 앞에서 증거인멸 놀이라도 하려는 건가? 너무 늦었어. 법은 누구도 봐주지 않아. 너희 같은 돈 많은 놈들도 마찬가지지. 박태민은 절망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강준 씨의 압도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광부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극심한 공포에 질린 그는 겉옷까지 벗어던지며 필사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단상 위에 굳어버린 늙은 아버지는 내팽개친 채 정문을 향해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고급 세단에 뛰어올라 문을 쾅 닫고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박태민의 아버지는 아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군중 속으로 숨어들어가 뒷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장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무릎으로 김 어르신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강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귀신에 씌어서 박 사장네 꼬임에 넘어갔다. 제발 목숨만 살려다오. 그놈들에게 받은 뇌물은 침대 밑에 고스란히 숨겨두었다. 전부 마을에 바칠 테니 제발 감옥만은 보내지 말아다오. 제가 비나이다. 그의 비겁하고 추한 모습은 사람들의 경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김어르신은 일어나 지팡이로 땅을 3번 힘차게 쳤습니다. 그는 죄인의 얼굴을 가리키며 마을 회의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마을 재산을 횡령하고 무고한 사람을 해쳤으며 주민들을 협박했다. 이 마을에 너 같은 짐승이 발붙일 곳은 없다. 젊은이들은 뭘 하는가? 밧줄을 가져와 저놈을 꽁꽁 묶어라. 모든 증거와 함께 군청 경찰서로 압송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라. 백성의 피땀 어린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토해내게 만들어야 한다. 마을의 건장한 청년 몇몇이 즉시 달려들어 이장의 팔을 꺾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악인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곧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온 마을 주민들의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고 눈부신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5년의 청춘을 바쳐 진실을 되찾은 한 청년의 강인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이장과 증거 서류들을 싣고 마을을 떠나자 마당의 분위기는 갑자기 가라앉았습니다. 환호가 잦아들자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수백 명 주민들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채석장은 마을의 풍으로 돌아왔지만 현재 그것은 거대한 폐허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기계는 몇 년간 비바람에 방치되어 녹슬었고 갱도는 무너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마을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어르신은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장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이제 이 채석장은 머리 없는 뱀과 같네. 돈도 없고 장비는 다 망가졌어. 자, 다들 생각해보게. 우리 마을에 이 폐허를 짊어질 만한 능력과 배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있게 나서서 마을의 중책을 맡아주게. 김어르신의 말이 끝나자 마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평소 큰 소리 치던 젊은이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채석장을 맡는 것은 거대한 빚더미를 떠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강준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셔츠 매무새를 가다듬고 김어르신 앞에 똑바로 서서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제가 이 채석장을 다시 일으킬 책임을 맡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우리 광부 형님들의 일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성격이 강직한 늙은 광부 한 분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강준아, 내 용기와 인내심은 이 아저씨가 정말 존경한다. 하지만 채석장 운영은 장난이 아니야. 지질학 지식도 필요하고 기계 다루는 기술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자네는 5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진다니 우리가 뭘 믿고 자네를 따르겠나. 강준 씨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그 날카로운 질문에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우리 집으로 달려가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괴짝을 김어르신 앞 찻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준 씨가 직접 괴짝을 열자 안에는 두툼한 수첩들과 꼼꼼하게 포장된 설계도, 그리고 농협에서 발행한 붉은 표지의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꺼내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주민 여러분. 5년 동안 낮에는 게으름 피우는 척 했지만 밤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기술 자료와 지도를 꺼내 연구했습니다.
낡은 책들을 보며 광맥을 측정하는 법과 안전한 채굴 계획을 세우는 법을 독학했습니다. 광산 관리 지식은 모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마다 개울가로 나가 수정과 중보석들을 주워 공예품으로 만들어 몰래 읍내에 내다 팔았습니다. 말을 마친 강준 씨는 통장을 가장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안에는 제가 5년간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이면 굴착기를 수리하고 약간의 폭약과 우리 형님들의 식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본을 우리 마을 채석장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마당의 군중은 일제히 놀라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패물이라고 욕하던 사람에게 그런 명석한 두뇌와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쪽 눈이 먼백 영감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강준 씨의 어깨에 거친 손을 얹고 군중을 향해 힘차게 외쳤습니다. 주민 여러분,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고 온갖 모욕을 견디며 아버지의 정의를 되찾고 마을의 미래를 위해 한 푼 한 푼 모은 청년이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 늙은이가 이 목숨을 걸고 강준이를 보증하겠소. 강준이를 따라 채석장을 다시 일으킬 사람은 모두 손을 드시오. 즉시 수십 명 광부들의 거친 팔들이 일제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백 명 마을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어르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힘차게 치며 온 마을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채석장 관리권을 공식적으로 강준 씨에게 위임했습니다. 황혼이 마당에 내려앉고 마지막 햇살이 이끼 낀 마당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소란스럽던 군중은 모두 떠나고 마을은 본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폭풍우 같던 오후의 무더위를 씻어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는 오직 저와 강준 씨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이마에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행동에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적과 마주했을 때 살기가 가득했던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낯설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마음속 깊은 곳에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싸움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위험한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저 당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내 계획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고만 했습니다. 매달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의 강인함, 효심, 그리고 용기가 저를 정말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크고 거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그 어두운 밤에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시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남자의 기계와 배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과 함께 악당들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강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제 놀란 눈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그 강인한 남자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살면서 내 심장은 증오심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차가운 집에 그리고 메마른 내 마음에 온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민지 씨, 우리의 계약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자유롭고 떳떳한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청합니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진정한 가정을 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진심 어린 청혼에 그동안 억눌렀던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그의 넓은 어깨를 힘껏 껴안으며 익숙한 온기와 끝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을 감싸는 눈부신 황혼 아래 상처 입은 두 영혼은 비로소 하나가 되어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 씨는 본격적으로 채석장 재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5년간 채석장을 뒤덮었던 어둡고 고요한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강준 씨는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광부들과 함께 녹슨 굴착기와 드릴을 분해하여 닦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그는 모아두었던 돈으로 수십 개의 새 다이아몬드 드릴라를 사고 가장 안전한 산업용 폭약과 연료를 주문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 관리를 맡아 매일 읍내시장에서 신선한 고기와 생선을 사와 광부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양가 높고 따뜻한 밥을 직접 지었습니다. 기계 엔진 소리가 다시 온 산을 울리며 마을 경제의 심장부가 힘차게 되살아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도망쳤던 박태민은 마음속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장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가문 재산을 압류하자 궁지에 몰린 그는 미친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강준 씨를 불바다 속으로 함께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어느 그신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골짜기의 바람이 섬뜩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박태민은 온몸에 문신을 한 깡패 20여 명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에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커다란 기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그들은 철조망을 끊고 중장비가 모여있는 채석장 공터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박태민은 공터 한가운데 서서 핏발선 눈으로 부하들에게 굴착기 밑에 기름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준 씨를 영원히 파산시키기 위해 모든 자산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민의 손에 들린 라이터에서 불꽃이 막 튀어오르던 그 순간 사방의 철조망에서 수십 개의 고압 탐조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먼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기름통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막사의 어둠 속에서 강준 씨가 40여 명의 건장한 광부들을 이끌고 함성과 함께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쇠 지렛대와 곡괭이를 들고 순식간에 여러 겹의 포위망을 만들어 악당들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백 영감님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손전등으로 적들의 얼굴을 비추며 형제들을 독려했습니다. 강준 씨는 앞으로 나서 쇠 지렛대를 바닥에 툭툭 치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선 장군 같았습니다. 그는 적을 향해 지렛대를 겨누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박태민, 내 놈의 비겁한 수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오후부터 이 그물을 쳐놓았다. 헛된 저항은 그만둬라. 이미 군청 경찰들이 모든 길을 막고 있다. 오늘 밤 너와 내 놈의 졸개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 무기를 버리고 당장 항복해라. 박태민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옷 속에 숨겨두었던 번쩍이는 칼을 꺼내 강준 씨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강준 씨는 가볍게 몸을 돌려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쇠의 지렛대로 그의 칼든 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칼은 수십 미터 밖으로 날아갔고 강준 씨는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박태민은 고통 속에 쓰러져 완전히 저항 능력을 잃었습니다. 깡패들은 두목이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무기를 버리고 머리를 감싸준 채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모든 파괴범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민은 초라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끌려가며 마침내 자신의 끔찍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족을 위협하던 모든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태민 일당을 소탕한 그 폭풍우 치던 밤으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준 씨의 탁월한 지도력과 모든 광부들의 단결된 노력 아래 채석장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황량한 폐허는 이제 질서정연하고 활기찬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굴착기와 불도저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엔진 소리와 트럭 경적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노동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온 마을에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청석 원석이 출하되는 날이었습니다. 10대의 초대형 트럭이 길게 줄지어 시동을 걸고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관리사무소에서 도시의 건설회사 대표가 이전 이장이 제시했던 가격의 2배에 달하는 장기 구매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와 거액의 수표를 손에 든 강준 씨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주민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강준 씨는 단상에 올라 수표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의 힘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바위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출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돈은 이미 마을 협동조합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오늘 저는 수익의 50%를 모든 광부 형님들과 마을 주주 여러분께 즉시 배당금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고향의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온 마당이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백영감님께서는 두툼한 배당금 뭉치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새 돈을 어루만지며 감격에 겨워 하늘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며 흙먼지 속에서 살아온 농부들이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며 온 세상을 뒤흔들듯 웃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마을 재건 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줄지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비만 오면 질퍽거리던 흙길은 이제 국도에서 마을 회관까지 이어지는 넓고 평탄한 콘크리트 길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저녁마다 새 길에서 자전거 경주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강준 씨는 낡고 허물어져 가던 보건소를 철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숙련된 인부들의 손에 단 2달 만에 하얀 타일로 마감된 깨끗하고 현대적인 새 보건소가 우뚝 솟았습니다. 강준 씨는 직접 읍내로 가 높은 대우로 약속하며 유능한 의사 한 분을 마을로 모셔왔습니다. 초음파 기기와 최신 약품들이 구비되었습니다. 새 보건소와 헌신적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의 병세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좋은 수액과 특효약을 맞으셨습니다. 창백하고 야위었던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더 이상 스슨 날씨에 기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직접 지팡이를 짚고 집 앞 마당을 산책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강준 씨가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건강하게 걸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둡고 빛에 쪼들리며 친척들의 멸시를 받던 날들은 영원히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마침내 눈부시게 꽃피는 날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강바람이 불어오며 설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렸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복숭아꽃과 매화가 활짝 피어 그 향기를 뽐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채석장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올해는 집집마다 돼지를 잡고 떡을 빚고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 입혔습니다. 부엌 연기와 향 내음이 어우러져 평화롭고 풍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섣달 스무여들의 날, 강준 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전문 업체를 불러 김어르신 댁 앞 가장 넓은 공터에 거대한 결혼식장을 세웠습니다. 전체 식장은 붉은 비단으로 덮였고 반짝이는 조명과 신선한 꽃들이 입구에서부터 무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도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닭을 잡고 고기를 썰어 산의 진미로 가득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스피커를 나르고 신나는 결혼식 음악을 틀어온 마을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분장실에서 저는 큰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제 긴 머리를 곱게 올려 반짝이는 작은 왕관을 꽂아주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여러 겹의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풍성한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며 거울 속의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그 가난하고 초라했던 소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극도의 행복감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강준 씨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남성적이고 강인한 얼굴은 성공한 남자의 위엄을 풍겼습니다. 그는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한 깊고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김어르신께서 직접 무대에 올라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우리가 100년 해로할 부부가 되었음을 힘차게 선포하셨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색종이가 하늘 가득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테이블을 돌며 술잔을 부딪히고 온갖 고난을 함께 겪어준 사람들의 진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자 강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언덕 중턱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잡초 무성한 오솔길은 이제 깨끗한 돌계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초라한 흙무덤도 그가 검은 대리석으로 위엄 있게 다시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강준 씨는 가장 좋은 술을 열어 무덤 주위에 뿌렸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라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강준 씨는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굳건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해냈습니다. 마을은 이제 풍요로워졌고 채석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며느리를 데리고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드리며 아버지께 예쁜 손주들을 안겨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3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묘를 마친 후 강준 씨는 제 손을 이끌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마지막 황금빛 햇살이 새로 지은 붉은 기와 지붕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평화로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콘크리트 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준 씨는 뒤에서 제 허리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턱을 기대고 나날이 변해가는 고향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팔이 조금 더 세게 저를 감싸 안으며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무한한 소중함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민지 씨, 당신이 곁에 있어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의 듬직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와신 상담하며 온갖 굴욕을 견뎌냈던 5년의 세월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정의가 승리하고 진정한 사랑이 꽃을 피운 눈부신 미래와 끝없는 행복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